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국입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향상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 개혁이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주택은행 설립 등 공급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잠재 성장률은 그 나라의 성장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지금은 2% 아래로 뒷걸음질 쳐졌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하락 속도는 이례적으로 가파릅니다. 2022년부터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에게 잠재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하락의 대표적 원인을 꼽으라면 인구 위기와 생산성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배경이 바로 부동산 문제와 직결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가계부채의 급등을 불러옵니다. 가계빚이 GDP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민간 부채의 50%인 약 1933조 원이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64%로 일본과 미국은 30%대의 수준이란 점을 생각하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에 기반한 부채 주도 성장은 자산 불평등을 키우고 내수 침체를 초래합니다. 이는 저출산과 노동 생산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결국 부동산이 잠재 성장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점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분명하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5년 만에 4천을 달성했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의 기대 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조국혁신당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토지주택은행을 통해 공급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LH는 토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분양가 등 개발 이익 대부분은 민간 건설사에 돌아갔고 주변의 시세는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건설사는 최대 이익을 기준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공급은 더뎠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가계 부채는 확대되고 주거 불안은 심화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토지주택을 확대해서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정부 재정과 주택기금 등을 토지주택은행에 출자하고 여기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리츠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공공개발과 공공임대를 추진하면 됩니다. 토지주택은행이 직접 토지 소유권을 소유하거나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토지 매수 후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면 고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공공시장을 형성해서 부동산 시장을 구조개혁하자는 것입니다. 국회가 토지주택은행 설립을 시작으로 공급, 세제, 금융 등 정책의 전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다음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검찰개혁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의 대원칙 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긴 노력 끝에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걱정이 생깁니다. 검찰개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구로 비유하면 9회 상황입니다. 양층의 공박이 남아 있습니다.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 수사절차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 관련 법률 180여 개와 하위 법령 900여 개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검찰의 직접적 보안수사권 폐지와 수사절차법의 신설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직접적 보안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상부의 불법 부당한 지휘 사실을 폭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독점의 패단을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국민은 검찰개혁이 곧 민생개혁이란 사실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절차법을 신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은 조직법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실화될 경우 허용되고 금지되는 수사의 절차와 내용을 세밀하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탈법적 수사 관행을 완전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방해는 집요했습니다. 저들은 앞으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재기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온갖 공작을 꾸밀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미 결단을 했고 국회는 입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의 확실한 마무리 투수가 되겠습니다.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남은 검찰개혁 과제를 남김없이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대위 부위원장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이번 주 경주에서 개최하는 에이펙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다자 외교 무대이자 대한민국 국격과 외교 역량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 AI 디지털 혁신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무역, 투자, 공급망, 에너지 등 일자리와 수출이 걸린 민생경제 현안도 회의 테이블에 오릅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에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빈틈없이 대비하기 바랍니다. 미 중간 조정자 역할 또한 정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이 기회를 살려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관세 협상에서도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제통상규범의 취지와 충돌하고 안보를 명분으로 한 예외 적용 또한 국제사회에서 남용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상호 존중과 경제적 합리성, 국익의 원칙 위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를 복원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 경제와 산업 주권을 지키는 일에도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회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20여 개국 정상과의 외교 무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제1야당 국민의힘은 기승전 김현지로 일관하며 국정감사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검찰 사법개혁과 부동산 등 모든 사안을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 싸움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커녕 오세훈, 장동혁의 부동산 동맹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정쟁의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일찍이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국격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에 쳇바퀴를 멈추고 스스로 강조한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익과 민생,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엄규숙입니다. 다가오는 10월 29일은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입니다. 이 기념일이 2023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이 이날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12구 돌봄의 날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도 한 주 내내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돌봄은 국제사회에서 사회정책의 핵심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돌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데 셧다운으로 돌봄 체제가 붕괴되면서 돌봄 위기에 봉착한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여성에게 주로 집중되는 무급 저임금 돌봄 노동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드러내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사회 경제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민사회, 가족과 공동체가 참여하는 돌봄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축이라 강조하면서 돌봄을 공공재로 자리매김하고 돌봄권을 강화하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2021년 포르투 선언을 채택하면서 20개 영역에서 유럽권 사회권 기둥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사회권 기둥에는 전통적 사회보장의 영역뿐 아니라 돌봄 및 사회 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성평등 및 다양한 집단의 차별 금지, 일생활 균형권 등을 모두 사회권 범위 안에 포함합니다. 심지어 이를 지표화하여 매년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권의 정착과 구체적 발전 방향에 대해 좋은 정책적 선례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고 그 권리의 한 축으로 돌봄권을 제시하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앞으로 참고할 만한 원칙이자 지표들입니다. 인간은 돌봄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우리는 돌봄을 통해 성장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영역의 다양한 활동에 불편함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 주변의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삶의 일부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사회라면 당연히 모든 돌봄이 좋은 돌봄이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이 숭고하다고 치하하면서 돌봄을 위해 경력을 잠시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자리를 되찾기 어려워진다면 좋은 사회일 수 없습니다. 돌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돌봄을 업으로 삼을 때 저숙련, 저임금 노동으로 대우한다면 좋은 사회일 수 없습니다. 돌봄이 필요한데 가족이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전생에 걸쳐 필요할 때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돌볼 수 있는 시간과 권리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돌봄을 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돌봄 행위에 대해 저평가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돌봄권은 여타의 다른 권리처럼 명확하게 영역을 정하거나 나열되는 권리가 아니라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권리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돌봄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돌봄권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이미 발의한 돌봄기본법도 이와 같은 돌봄을 둘러싼 권리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가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포함하여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해서 사회권 선진국의 두터운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정한숙입니다. 지난 토요일 충청권 당원 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9월 18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총 11곳에서 당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비대위원들과 지역 당원 간의 간담회는 비대위가 꾸려진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대위의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원 간담회는 당원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하여 조국 혁신당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을 담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매 간담회마다 꼭 나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5% 미만의 당 지지율에 대한 비대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가? 지지율 반등의 노력 방안은 있는가? 우리 조국혁신당은 2024년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24.25%를 얻었습니다. 그 지지율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의 구호아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최선을 다해 뛰었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바닥인 것을 비대위의 노력만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비대위는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노력과 더불어 당원 동지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케네디가 말했습니다.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라. 1961년 취임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식을 강조한 시민의식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제 저는 비대위원으로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비대위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조국혁신당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변에 한 명이라도 당원을 가입시켜 주시고 당의 SNS 뉴스 카드 하나라도 지인들에게 공유하여 주십시오. 당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모두의 진심으로 모두가 비대위원,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의 진심을 모아서 우리 모두가 비대위원이 되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우리 비대위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대위원 우희정입니다. 저는 오늘 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어제 5.18 관련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 첨예한 우리 사회의 논의였던 개헌 논의가 그동안 이제 당연히 내란에 대한 어떤 그 부분, 또 검찰개혁, 당면한 그 시급한 문제에 집중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만 최소한 국내에서 그동안 그나마 논의가 있었던, 사실 집권 초기에 진행되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헌법 개정에 있어서 현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혀 어디서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저는 낯설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실질적인 여야의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거대 양당의 나름의 현안 문제 해결의 노력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국민 전체가 바라는 바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여러 이제 국민투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점차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늘 그리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원내 교섭단체 인원에 대한 수용이랄까, 저희는 뭐 현행의 20인에서 10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그 논의가 우원식 국회의장도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들리지 않는 이러한 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현안에 집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지향성 또 논의, 이것이 없어서는 그러한 어떤 그 국민들이 열망하는 사회개혁에 부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헌법 개정 그리고 그 원내 교섭단체의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정당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이 국민들의 의사 반영의 형태로서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